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총선 22일 전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선거전 펼쳐지고 있죠. 행여 놓친 곳이 있을까? 동창회부터 작은 소모임까지 얼굴 비추느라 여야 정치인들 가장 바쁜 시기일 틈입니다. 쪽방촌 주민들과 홈리스를 위한 시민단체들이 선거 때만 얼굴 비추는 여야 정치인들을 비판했어요. 선거 때 열악한 주거 환경과 그 안의 삶을 들여다보지만 남은 건 정치인들의 얼굴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총선 공약에 장애인 정책이 빠져 있고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사회 각계각층의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세심하게 봐왔다면 총선을 앞두고 선거 때만 얼굴 비추는 사람들이란 비판은 면했을 텐데 사람을 표로 셈하지 않는 후보에 한 표 던질 수 있는 지혜를 유권자들도 가질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광양 섬진강 유역의 봄철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들이 이동 중에 로드킬을 당하는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지 잠시 후 전남 녹색연합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토론 언더독 이어집니다. 네,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방문해서 전남의대 신설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은 침체됐던 전남의대 유치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네, 지난 14일이었죠. 이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에서 이 전남 의대 유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면서 지역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대 유치는 동서부권을 아우르는 전남의 30년 수건 사업인데요. 이 지난 의대 정원 증원 때도 지역민들의 기대가 정말 컸었는데 이 의대 신설안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생토론회 말미에서 김영록 도지사가 윤 대통령에게 전남 의대 유치를 건의하면서 의대 이슈가 재점화된 겁니다. 이날 의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돈은 물론 정부에서도 계획되거나 준비된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김영록 지사는 토론회 마무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다가 전남의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즉답을 한 것입니다. 이 윤 대통령은 일단 어느 대학에 의대를 유치할지 정하면 전남 의대 유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날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따르면 이 다른 지역에서는 관련된 질문이 나와도 절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남이 이번 토론회로 큰 선물을 받게 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답변을 한 셈이고 사실 최근 의대 신설에 대해서 조금 코가 빠져 있었던 전남도 입장에서도 반가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역사회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기는 한데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감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남도가 후속 조치 내용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영록 도지사는 어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전남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사실 전남의대 이슈가 재점화되자마자 일각에서는 대학을 먼저 정하라는 것이 사실상 통합의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돌려 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전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 의대 유치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국립의대 신설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노광규 순천시장이 순천대 중심의 단독 의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노 시장은 대통령의 전남 의대 신설 추진 약속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도 이 순천대가 전남 의대 신설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청 배후도시인 신대 지역에 이미 의료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보다 의대 유치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동부권에서는 노 시장의 발언이 당연하다고 이제 지지를 얻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 전남도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그동안 의대 유치를 놓고 동서부권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던 것을 지금 순천대와 목포대의 단일의대 추진 의지를 통해 간신히 회복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남도는 기존 통합의대 신설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 정부에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통합 의대안을 그대로 정부에 건의를 한다는 건데 먼저 두 대학의 단일 의대 유치 정부에서 허용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남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통합의대 신설을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 논의가 먼저 해결돼야 의대 유치 시기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남도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지역별 의대 정원 분배안에 이 전남권 파일을 확보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역과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통합의대 신설이 불가능했을 때 다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정부가 1도 1국립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 순천대와 목포대의 단일의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또 시기가 총선 전국인 만큼 이 전남 의대 유치 이슈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큰데요. 이 지역 간 입장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또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불거지는 것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여수로 가서 살펴볼까요? 네, 농촌 총각의 외국인 신부를 구하라고 독려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조례가 여수시에 아직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시는 지난 2011년 여수시 농어촌 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 관내 거주하는 33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1인 1회 500만 원 이내로 결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당시 여수시는 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제는 유사한 조례가 있던 타 지역들은 여성 인권 침해와 매매원 조장 등 논란으로 이 조례를 폐지한 지 오래라는 겁니다. 경기 가평, 경남 거제, 충북 괴산 등 타 지역 농어촌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있었고 또 대상 연령이나 지원 금액 등은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 모두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이 짙고 또 지원 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에 대부분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구례, 나주, 신안, 화순 등에서 비슷한 조례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다 지난 2017년 신안을 시작으로 모두 없어졌습니다. 현재 전남도 내에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남아있는 곳은 여수 한 곳뿐인 겁니다. 예, 확실히 사회적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국가기관에서도 꾸준히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지향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시행 지자체에 폐지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공문 등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현재 이 해당 조례만 있을 뿐 관련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수시는 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지원 사업이 없고 예상도 편성돼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2014년도까지 연 2천만 원가량의 예산이 세워졌지만 2012년을 제외하고는 예산 지출 내역이 없어 추경 때 모두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이 조례가 남아있는 이상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전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매년 이 시기 되면 광양 섬진강 주변에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해서 습지를 찾아가죠. 그 과정에서 차에 치여 죽는 개체수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문제 제기와 대안을 촉구하고 있는 곳이죠. 전남 녹색연합 박수환 사무처장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나오 계시죠,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삐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3월 11일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난 지 1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전남 지역에도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 지금 한빛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는 1986년과 87년부터 가동이 되어서요. 40년의 수명을 다 마치고 내년 2025년과 2026년에 폐로하기로 한 노후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지금 한수원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명 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이죠.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이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와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전환대회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참여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4월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4월 총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에게 관련해서 질의서를 보냈고요. 이 질의서를 취합해서 이번 주 중에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좀 가는데 어떤 내용의 질의를 하셨어요? 공개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질의한 내용은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인데요. 문제는 노후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예. 수명 연장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정부와 한수원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네. 특히 한빛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와 사건들이 끊임없는 아주 좀 위험한 발전소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권한을 좀 확대하는 요구들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도 사실은 노후 원자력 발전소로 수명 연장을 한 이후에 발생된 폭발 사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문제 중대 사고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 개정이나 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네. 광양에서는 두꺼비들이 산란지 찾기 위해서 요즘에 여정을 떠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지난 2월 1일부터 산란 이동이 시작되었고요. 3월 5일 바로 경칩이었는데요. 그때 산란 이동이 좀 마무리되었고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이제 경칩도 지났고 양서류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고 들었는데 두꺼비들은 어떻습니까? 네, 두꺼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해마다 전국적으로 양서류들의 산란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두꺼비들도 사실은 가장 양서류들 중에 상개구리들과 함께 산란을 빨리 시작하는 양서류에 속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24절기 중에 경칩이라고 세 번째 절기이잖아요. 네네. 근데 양력 한 3월 5일이나 6일이 경칩인데요. 이때쯤 상개구리나 두꺼비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는 한 2016년부터 조사했는데요. 2022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산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개구리 산란이 한 달가량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경칩에 개구리가 난다는 말은 좀 옛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개화 시기, 네. 꽃들도 다 빨리 펴버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생태계에도 변화가 이제 기후 영향 때문에 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변화들이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좀 갑자기 따뜻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겨울에 눈이 며칠 동안 내렸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서류들이 특히 봄이 온 줄 알고 뭐 두꺼비나 개구리들이 산란하려 나왔다가 또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개구리들이 산란하러 내려왔다 얼어 죽는 일들도 많아졌고요. 그렇구나. 또 산란을 마친 알들이 저수지나 뭐 이렇게 둔벙에서 얼어서 폐사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류들은 사실은 생태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생물과 육상 동물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결국은 생물 종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인간들은 뭐 갑자기 추워지면은 스마트폰으로 온도 보고 뭐 옷 더 껴입고 하면 되겠는데 이제 그런 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두꺼비들은 봄이 왔나 하고 나가봤더니만 갑자기 또 겨울이 오고 눈이 와버리고 그러면 또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양서류뿐만 아니라 꽃의 개화 시기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곤충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겠어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뭐 사과 배값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못 먹어요, 사과.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곤충들이나 양서류들 이런 영향들이 점점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꺼비 로드킬 문제는 매년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로드킬 발생은 수치적으로는 189마리가 조사됐는데요. 로드킬의 발생 수치로는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근데 수치가 감소된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전체 두꺼비 개체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개체 이동이 작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540마리 정도 저희가 포획 이동을 시켜줬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342마리,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한 37%가 줄어들었고요. 2022년에 비하면 74%가 감소했습니다. 로드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인근 일대의 두꺼비들의 개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예. 가장 큰 원인은 양서류들이나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개발과 훼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공인적인 지구생명 보고서에서도 좀 언급되었는데요. 2020년 발표된 지구생명 보고서에서 따르면 1972년에 비해서 야생동물들이 68%나 멸절했다라고 하고요. 그중에 양서류들이 83%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서류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사라진 이유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양서류들은 물에서 태어나서 육지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양서류들이 산란하는 산란지가 파괴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되고요. 대체적으로 개발 단계에서 습지나 산란지들을 개발 행위로 인해서 매립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양서류들이 산란할 곳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서류들이 산란하는 곳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요. 모든 생명들이 사실 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유동물들까지 이 수원이 사라지다 보니까 물을 먹지 못해서 인근에서 헤매다가 개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가 있거나 아니면 저수지가 있거나 하면 인근 지역의 야생동물의 수원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습지를 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원형 보존을 고려해서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되고요. 비촌마을 같은 경우도 산란지와 서식지 사이에 도로를 개발하다 보니까 로드킬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애초에 서식지와 산란지를 단절시키는 개발 계획이 아니라 서식지와 수원을 포괄할 수 있는, 껴안을 수 있는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개발을 했다면
이러한 일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뭐 연장선에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전주 보니까 전주시 같은 네. 경우에 두꺼비 이동 기간에 차량 통행을 아예 금지시키고 뭐 U자형 네. 생태 터널을 만들었더라고요. 뭐 이제 그 전남 녹색연합에 소속되어 계시지만 주로 활동하시는 게 이제 광양 지역이다 보니까 네. 광양 여쭤보면 이런 변화들 뭐 여러 가지 방안들 뭐 좀 접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두꺼비들의 이동 시기는 상당히 한정적이거든요. 산란 이동 시기는 매우 한정적이고 새끼 두꺼비 이동하는 시기를 비 오는 날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좀 정책적으로 해당 시기에 예를 들면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자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홍보들이 필요하고요.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섬진강과 백운산이라는 생태적 또 지리적 영향으로 지역 주민들이 뭐 오랜 시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백운산과 섬진강을 상징할 수 있는 두꺼비를 광양의 그 깃대종으로 좀 선정하고 두꺼비나 양서류의 친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캠페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 등을 해 간다면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녹색연합의 박수환 사무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종.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부의장 백성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이상훈 전 여수시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이상훈 의원님. 네. 예, 근황 먼저 여쭐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 그냥 저희 회사 일을 하느라고 좀 회사가 좀 바빠가지고요. 네. 뭐 스타트하는 달이라서 그 어디 출장 좀 다니고 이랬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백 의원님 어떻게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 소송해가지고 최종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승소를 했는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장에 같이 좀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회사 꼼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원래 하던 일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그렇지 않을까 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그렇고 광양제철도 그렇고 이 정규직 전환 소송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붐이 일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사람들 만나면 법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에서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기업이 정말로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광양시하고 용인시하고 자매기련 협약식이 있어서 거기도 좀 참석을 했었고 농업 관련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광양시에서 처음으로 농민회가 이제 출범했거든요. 예, 그 자리에도 좀 같이 가서 좀 축하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광양시 농민회가 출범하면서 이제 제1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동안에 이제 그 출하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기간에는 이제 농협들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출하한 농가에다가 이렇게 출하 장려금을 주고 있어서 광양시 농민회가 출범하면서 제1호 사업으로 맞아요. 출하한 농가에게 출하 장려금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농협과 농민의 사이에서 서로가 대화로서 이런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갈등과 그 대립에 가져가지 않고 대화로서 이런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과정에서 우리 광양시 행정이 가교 역할을 좀 충분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광양시에도 많은 뉴스들도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제가 드린 주제부터 꺼내보죠. 전남 국립의대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전남 민생토론회 이후 새로운 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에 전남권의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약속하면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뭐 의미가 크다 이런 여론도 있지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김영록 지사가 물어보니까는 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내용은 전해드렸습니다만 과연 해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두 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과연 해준다고 하면은 진짜 한 대학만 선정하면 해준다는 건지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상호 의원님께 드릴까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통령께서 선물을 주실 거다. 예. 저는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대. 결국 의대를 해주신다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먼저 꺼낸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 입에서 최고 그 결정권자 입에서 전남도에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뜻이 결국은 진행해주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요. 한다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공동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공동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 대학에 가서 또 벤치마킹까지 하시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 중에 이런 대통령의 이런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맞물려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빨리 자체적으로 빨리 실행 계획을 짜셔가지고 이 방향을 공동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동 유치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백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으로 갈지 정해주면 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보면은 어느 대학으로 갈지를 그럼 당신들이 정해주라. 목포대로 할지 순천대로 할지. 근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 유치를 희망한다면은 어느 대학으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정확하게 의중이 뭔지 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 보니까 순천과 목포 쪽에서는 서로가 공동 유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언 이후에 우리가 단독으로 유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관규 시장이 바로 나왔죠, 또 이야기 들고. 노관규 시장뿐만 아니고 목포 쪽에 있는 목포도 마찬가지고. 총선 후보자들이 또 이걸 다시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이렇게 목포와 순천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남 의대 유치 예를 들어서 못해 합의해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30년 만에 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남도와 목포와 순천이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전남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 유치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내놓은 건지, 아니면 또 이제 그 내용 나왔던 것이 공동 유치를 했던 선례가 없다, 하나를 정해주면은 하겠다라는 걸로 읽어야 될지, 둘 중에 어느 거라고 보시는지 이상호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맥상으로 봐서는 어느 한 대학을 선정을 해주라 이렇게 뜻을 모을 수도 있겠지, 아니 그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미 이런 의제가 진행되고 있고 민생 토론회인데 분명히 이런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지금 김영록 지사의 제1호 지금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게 한 곳이냐 두 곳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유치해 주겠다. 전라남도가 결정만 해준다면.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두 대학 뭐 1,000km가 떨어져 있는 캐나다의 사례가 있듯이. 그건 캐나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캐나다지만은 거기도 똑같이 의료 취약지구더라고요. 전남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빨리 이 공동 유치를 통해서 이 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은 정부에서 검토 후 승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남도에서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려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네. 공동 유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정부를 설득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좀 정리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다시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간에 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백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후자에 좀 무게를 좀 더 싣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공동 유치하는 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봤을 때 이제 중앙 정부에서 봤을 때 전남권의 의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동부권에 필요한 건지 서부권에 필요한 건지 객관적 검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공을 저는 전남도에다 던져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 당신들이 합의를 못했으니까 지금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으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그 말의 진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부권 서부권이 힘을 합해서 공동 유치하는 게 우선적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의중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빠르게 또 예를 들어 선회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다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있지도 않겠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 동부 쪽 나가는 방송이니까 이제 저희 이야기만 해보면 만약에 진짜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 하나 설치해줘라 뭘 양쪽에서 공동 유치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라고 한다면 뭐 캐나다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상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백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동부권에 뭐 전남 의대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병원이든지 여러 가지 의료 취약 지역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부각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저희들이 중증에 질환을 앓으면은 지역에서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부각하면은 좀 서부권보다 동부권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이상원께 이 질문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수는 또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예. 뭐 총선 후보에 따라서 혹은 국회의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의 방법이 달랐다는 걸로 기억하는데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면 여수는 다르게 생각을 또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주천우 의원께서도 엊그제 또 페이스북에다가 또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남대학교 분원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네.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에도 1조 3천억을 들여가지고 광주에다가 지금 새로운 병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을 또 받으려고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여력이 있을까? 저는 지금은 지금 전남도가 좀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 유치든 순천대든 목포대든 이게 좀 결정이 돼서 전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이런 큰 그 명제를 가지고 같은 힘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주제로 좀 들어갈 텐데 먼저 여수로 가서 이야기를 꺼내 볼까요? 이상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전남도 민생 토론을 통해서 전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셨는데요. 다만 토론회 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여수에 대한 구체적 사업 내용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수와 관련된 민생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수는 빠졌다. 네. 참 이게 뭐 어디 이야기해 주면은 어디는 또 서운하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수 이야기도 있었지 않나요? 뭐 전라선 고속화랄지 여수만 콕 집어서 여수 너 뭐 해줄게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뭐가 좀 아쉬웠고 뭐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브리핑을 보면은 순천, 보성, 담양, 목포 이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뭐 고흥도 그렇고 예, 고흥도 있고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에이미에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네. 구체적인 사업이 그게 한 390억 정도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구체적으로 여수 익산간 전라선 고속화 전철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관련 역사가 있는 지자체들은 다 관계된 이런 공통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자체도 전체의 어떤 그 관광 배틀 조성을 위한 큰 그림이지 여수만이 아니라 여수만이 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기회 발전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 여수시에서는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이제 이미 전라남도 자체는 지정을 받았는데 맞아요. 예, 아직 그 산자부 지자체. 산자부 지정을 못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여수란 내용이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정도 대통령이 나와서 말씀하시면은 분명히 이건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수시가 가장 하고 있는 게 그 우리 정기명 시장께서는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지금 영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 지금 방안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모든 역량을 섬 박람회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뭐 한 60억 정도 국가 예산을 못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도 좀 확약을 받았으면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좀 달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의제를 구성하는 과정이 보니까 대통령실하고 각 부처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의제를 딱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치권이나 여수시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갖고 이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켜주라. 네. 대통령 한마디에 다 결정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또 과연 우리 여수시는 왜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는가? 뭐 담양이고 아까 고흥, 순천 다 있는데 여수시만 없다. 구체적인 명기가 그 도시명이 빠져 있다. 해석을 달리해 보면 네. 여수가 그렇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수시의 행정력의 부재라든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수 노래는 뭐 하고 있는데라고 하니까는 글쎄요, 뭐 박람회를 준비하고는 있는데 국제 대회야? 그건 아닌데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이야기해줄게. 뭐 이럴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뭐 여수 국회의원들의 뭐 정치력 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짚어볼 대목이 없습니까? 이게 이걸 하면서 결국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선박람회밖에 없다. 예. 이게 의제라고 할 만한 사업이 없다. 여수시가.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미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거는. 도대체 여수 미래 전략은 도대체 무엇인가? 미래 전략 부재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계속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열릴 것인가? 타 도시와 견주어서 뭐 특별히 드러난 사업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일반적 행정 업무만 하는 이런 스타일인가? 현재 지금 우리 민선 8기가 그래서 민선 8기 정기명 시장께서 좀 더 분발해야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이제 올 6월이면 또 반환점을 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시민들의 또 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개막 관련해서도 빨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서 올해 연말에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광양은 뭐 서운하고 아쉬운 거 없습니까? 대통령 전남 왔다 갔는데. 글쎄요, 저기 민생 토론회 하고 나서 사후 브리핑 하는 거 자료에 보니까 뭐 광양은 들어 있더라고요. 네. 광양항을 자동화 항만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 항만. 예. 연계된 장비 산업, 뭐 AI, 디지털 트윈 등 뭐 이런 국내 산업을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자동화 항만 같은 경우는 진직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후 브리핑 한 거와 관련해 쭉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봤는데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번에 민생 토론회 자체가 20번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남이 20번째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마 이게 총선을 코앞에 두고 좀 너무 대통령이 그 호남을 홀대한다라는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정서를 좀 반전시키기 위한 민생 토론회를 갑자기 잡은 건지 계획된 건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반전을 시키긴다는 동기부여가 있었다면 광주 전남 공동 개최 추진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저희 광양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얹어 놓은 것이고 물론 거기에다가 후방 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자동화 항만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산업들을 육성할 계획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광양에서는 반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언행 일치가 돼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좀 육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 주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훈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죠. 광양으로 갑니다.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회기를 마무리했는데 마무리하면서 특히나 이번에 좀 눈여겨 볼 것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좀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한 4가지 정도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었는데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그리고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 그리고 1인 가구 지원 조례 이 4가지 조례가 의원 발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게 뭐라고요? 세 번째 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4가지 조례가 의원 발의로 통과가 되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뭐 연구해가지고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데 저도 뭐 조례를 많이 발의했죠. 발의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보면 사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조례는 누군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인데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놓고 이후에 가서 관리를 안 하면은 거의 종이 호랑이 비슷하게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집행부에서는 보면 이게 집행부 발의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조례를 만드는 반면에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약간 좀 그 의원 발의 조례잖아
라고 이렇게 좀 하고 그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일들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 4건이 통과가 됐는데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이후에라도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조례대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예, 우선 4건이 통과됐다는 것은 양적으로만 봤을 때도 많은 건가요? 예, 많죠. 그래요. 예. 뭐 더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4건이면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실적 위주의 조례 이 제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안 해버리면은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지금 잘 실행되고 있는지 뭐 1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이 조례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보면은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6만 1,000세대 중에 지금 18,000세대로 한 30% 정도가 1인 세대입니다. 진짜 많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많고 매년 지금 증가가 지금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대까지 분류하는 것을 보면 한 5, 60대에서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 60대. 예, 차지하고 있고 또 청년, 장년층에서도 그러니까 청장년이죠. 이쪽에가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1인 가구를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지원할 것인지 좀 굉장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잘 제정이 되었고 이 조례 안에 보면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한 의원님뿐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또 그다음 드는 생각은 4건 다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없었나라는 뭐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네. 내용을 좀 뜯어봐야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할지. 근데 결국 관건은 행정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통과된 4건 중에서 행정에서 좀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볼게요 하는 반응이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실제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승인받은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예. 6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은 한 20여 명 정도 되고 혹여 요즘에 언론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여러 가지 뭐 인권 단합이라든지 체불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피해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었는데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실은 이거 코스트코를 유치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이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유통기업이죠. 유통기업. 이제 기업 안에 있는 유통기업을 그러네요. 유치하는데 지금 최고 우리가 50억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고 투자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50억까지 한도로. 근데 이게 조건이 하나 달렸습니다. 단 상시 고용하는 인원은 지역민 50명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떤 유통기업이 만약에 지역에 투자 금액을 100억을 했을 때는 5억까지 됐겠죠. 1000억이 되면 50억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생겼습니다. 대신에 그 기업은 상시 고용 인원 중에서 지역민을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께도 넘겨드리면 뭐 최근 여수시의회에서 나온 조례 중에서 뭐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는지 혹은 뭐 아니면은 백 의원님 말씀하신 광양시의회에서 통과된 4건의 조례안 가운데서 뭐 이야기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도 아까 지금 그 50억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코스트코 유치. 예,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50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거든요. 지자체로 봤을 때 이런 지원 금액으로 봤을 때 현금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뭐 보조금 받는 사업도 아닌데 이거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됐다 하니 광양시 의원님들께서는 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진일보하신 분들이다. 여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대형 쇼핑몰 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수시도 이런 조례, 이런 금액 지원한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좀 여수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송재천 시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고 아까 우리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면은 도로몽이거든요. 끝까지 이분들이 이 조례를 담당자도 이 조례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회의를 통해서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여수시는 5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광양시는 50억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걸 가지고 기업 투자 유치를 좀 촉진시켜주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공무원들도 아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의원님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 들으시고. 실은 그 만약에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실은 그 50억 보조금은 중소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낸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규모 유통업체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썩 탐탁치 않아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대형 유통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에 현재 있는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간다면은 저는 유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관련되어 있는 통정업종의 피해가 없게끔 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고 계신 각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나온 조례안들 가운데서는 참 내 삶에 밀접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 꺼내주신 김에 뭐가 있었지라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로 언더독 이번 주 토론 마무리하죠.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어요. 김형중의 그랬나봐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